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혹시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단어는 현재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혼밥, 혼술 같은 단어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났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일과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워커홀릭이었어요. 일은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곤 했죠.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삶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 행복을 추구하며 제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제 가치관에 큰 변화를 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일이 일상이었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곤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대학에서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어릴 적 저를 아껴주셨던 분께서 운영하시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임용고시에 도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제 이름을 걸고 영어 학원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기에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보다는 영어와 관련된 공부를 탄탄히 쌓아나가는 데 집중했던 것뿐이에요. 그 결과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도 제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난 건 그분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원장님과 오랜 친분이 있던 예비 신랑이 학원을 방문했는데 원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매고 있길래 제가 안내를 해줬죠. 처음엔 몇 마디만 주고받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예비 신랑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그는 학원에 자주 들렀고 그때마다 꼭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죠. 공통점도 많았고 대화를 나눌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예비 신랑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원장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제 수업이 없는 시간을 골라 저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학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는 점점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예비 신랑은 인근 초등학교의 교사였고 그의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는 사실을 연애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교감이었고 예비 신우는 중학교 교사더군요. 예비 신랑은 저도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으니 우리 가족들과 잘 통할 거라고 자주 말하곤 했어요. 저도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로 시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것 같아요. 연애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예비 신랑이 저에게 청혼을 했고 결혼 준비를 위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을 뵙던 날 예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저를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점차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저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더군요.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 서로 통할 줄 알았던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 아닌 사람은 다 짝퉁이라며 교사들 사이에서 학원 강사를 그렇게 부른다고 제 면전에서 비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어요. 저도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기분이 상하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고 그 모든 직업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전혀 창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 자신도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제 신념을 지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중재 역할을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한 믿음도 더 커졌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예비 시모도 크게 반대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결혼 승낙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에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비 신랑의 직업이나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 신랑에게 처음 하신 질문이 아픈 곳은 없이 건강하냐는 것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예비 신랑을 귀한 손님처럼 살뜰히 챙겨주셨고, 예비 신랑도 그런 부모님께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부모님께 큰 행복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덜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양가 부모님과 상의 끝에 상견례 날짜를 정하게 되었고,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날은 예비 신랑과 제가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예비 시어머니와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저희 모녀와 예비 신랑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툴툴거리며 불편한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 아들을 처가집 일꾼으로 부리려는 거니? 네가 원하는 게 대릴사위였어? 귀한 아들 데려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그래? 라고요. 엄마는 당황했지만 그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 그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난 김에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어떠세요? 라며 예비 시어머니를 달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툴툴대셨지만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한동안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그 어색함을 처음으로 깬 것은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나는 초등학교 교감인데 그쪽은 어떤 일 하세요? 아직 상견례 전이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라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저는 주부지만 통장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방범도 돌고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도 해요. 그런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에 피식 웃으며 그렇군요. 시간 많으니 그런 일 하시기 딱 좋겠네요. 라고 비꼬듯이 말하시더니 상견례 날 보자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셨어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웃으며 피곤하니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바래다 주고 나서 예비 신랑에게 예비 시어머니의 언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미안하다며 어머니를 변호하면서 나쁜 뜻은 없으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더 이상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중요한 날에 늦으면 예의가 아니라며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예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일도 없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분 정도 기다린 후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견례 날 늦은 이유가 예비 시모가 어제 회식을 하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준비가 늦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미안하다며 곧 도착할 거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이 미리 연락을 주지 않은 점도 상견례 전날 과음으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예비 시모의 행동도 매우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이 자리는 양가 가족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자리였는데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그들의 태도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긴장된 모습으로 예비 시댁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는 미안함과 화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결혼을 정말 엎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3세판이라며 3번 정도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번이 딱 3번째였거든요.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말이 실감났죠. 12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오지 않았고 식당 직원들은 음식을 내어도 되냐고 수차례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시 40분이 넘어서야 예비 시댁 식구들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는 늦어서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지만 그 뒤에 있던 예비 시모는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기다 술이 아직 덜 깬 듯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도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게다가 예비 시모는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쓰며 앉아 있었고 그런 뻔뻔한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꾹 참고 표정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입고 나온 옷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는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비 시모와 엄마가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고 나온 것이었죠. 엄마가 상견례 날 입을 옷이 없다고 고민하셔서 제가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드린 신상 원피스였는데 예비 시모도 같은 옷을 구매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시모와 엄마가 꼭 맞춘 듯한 같은 옷을 입고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이 참으로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밝은 목소리로 엄마와 예비 시모가 같은 옷을 입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빠의 말에 맞장구 치며 예비 시모도 웃음을 지으며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우리 인연인가 봐요.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꼭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다 있었네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그렇게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예비 시모는 혼자서 똥 씹은 표정을 하며 초치는 말을 던졌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예비 신우와 나누는 대화가 아주 가관이었죠. 짜증 나네요. 이 옷 괜히 입었어요. 당장 벗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웃기다고 다들 웃고 있나요? 라고 예비 시모가 말하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예비 신우는 옆에서 엄마, 그냥 참으세요. 이 옷이 아무나 입는다고 잘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더 잘 어울리니까 참으세요. 라며 키득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예비 신우는 저희 엄마를 흘기면서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예비 신모도 그 말에 동의하며 살짝 웃으며 딸 말이 맞아요. 사부인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라며 엄마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실룩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묘한 신경전 속에서 아슬아슬한 상견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무리를 짓고 일어나려던 참에 식당 직원이 두 집 모두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탓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 그리고 아빠까지 자리에 있던 남자들이 차를 빼주기 위해 부랴부랴 나갔고 남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예비 시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원피스를 입은 건 괜찮지만 구두는 검정이 아닌 화려한 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검정 구두는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꼴도 보기 싫네요. 라며 엄마의 패션을 지적하더니 이어서 제가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다는 점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참 속상하시겠어요. 아이가 대학도 꽤 좋은 곳을 나왔는데 임용고시를 봐서 영어 교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안정적인 직업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웠을 텐데요. 라고 말하며 엄마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안정적이면 좋죠. 하지만 저는 제 딸 아이의 선택을 믿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제 딸이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욕심이 없으신 건가요? 혹시 임용고 씨의 낙방에서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안타깝네요. 멍청해서 못하는 거면 어쩔 수 없죠. 그러자 엄마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돈, 지금 하신 말씀은 듣기 거북하네요. 자제해 주세요. 제 딸은 훌륭한 아이예요.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뭘 그렇게 청새까지 해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툭 까놓고 그쪽 딸 우리 집 같은데 시집 보내려고 신경 많이 쓴 거 알아요. 어울리지도 않는 옷까지 사 입으시고 설마 나 따라 산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브랜드 옷 좋아한다고 우리 아들이 언제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사돈 그런 유치한 짓은 할 이유가 없죠. 우연일 뿐인데 어쨌든 같은 옷을 입게 된 건 유감이네요. 자꾸 유치하게 굴지 마세요. 아무튼 급 떨어지는 이 여편 내가 돈 좀 썼네. 무리까지 하고 수고가 많았어요. 저와 엄마는 예비 시모의 그 마지막 말에 끝내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말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한테 무례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보세요. 뭐 급 떨어지는 여편네 예의도 모르는 당신은 뭐 얼마나 급이 높아서 그따위 말을 해. 아이고 모녀가 아주 끼리끼리 아무리 낮아도 당신보다 낫겠어. 낯짝이 두꺼워도 정도가 있지. 내세울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내 아들은 넘봐.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걸 알면서도 받아줄랬더니 초등학교 교감식이나 돼서 고작 그 하찮은 인성으로 학생을 몇십 년을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가족 망신에 그 학교 망신까지 당신이 다 시키는 건 왜 몰라. 뭐야 이 무식한 여편 내가 진짜 능력 없는 부모의 딸까지 우리가 거둬주면 고맙다고 저래도 모자랄 판에 능력이 없다니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상종도 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정신 나간 여자가 별같자는 소리 안 해. 이 결혼 무효야. 내 딸이 당신 같은 사리 분별도 못하는 덜 떨어진 시모 밑에서 마음고생하는 건 죽어도 못 봐. 나야 땡큐야. 저희 모녀는 예비 신부와 말다툼 끝에 결혼을 업기로 하고 씩씩대며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예비 신부는 저희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되려 더 잘됐다는 말을 하며 저희가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떵떵대며 저희를 뒤따라 식당 밖으로 나왔고요. 밖으로 나온 후에는 일절말도 섞지 않았고 곧 주차를 다시 하고 들어오던 남자들과 마주쳤죠. 저희 여자들과는 달리 남자들은 꽤 이야기가 잘 통했는지 저희를 향해 걸어오는 내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참고 넘길 수 없던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모이자마자 더 끌 것도 없이 먼저 예비 시부에게 예쁘게 봐주신 것에 대한 보답할 수 없어 죄송하다는 말로 예의를 차린 후 예비 신랑에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고, 제 말이 끝나자 예비 신랑은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묻기에 궁금하면 네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소리쳐 버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예비 시모 또한 제가 듣는 앞에서 저딴 기집애랑 결혼하려고 목숨 걸지 말라고 하며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에게 피곤하니까 빨리 집이나 가자며 운전을 하라고 시키더군요. 그렇게 예비 신랑은 저의 파혼 선언의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제게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긴 후 가족들과 함께 차에 올라타 갈 채비를 하였어요. 저도 다 끝난 마당에 그들이 잘 가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엄마가 시댁차에 올라타는 예비 신모의 뒷모습을 뚜렷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을 꾹꾹 참고 있던지라 마음의 여유가 없던 저는 엄마에게 빨리 가자고 다그쳤지만 엄마는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된 채 가만히 시댁차를 바라만 보았어요. 그러기를 한참 예비 시댁 식구들이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엄마는 자신이 차를 쳐다보고 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실은 엄마가 상견례 전날 방범을 돌면서 예비 시댁 철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웅하는 것처럼 여기에 서 있냐고 툴툴대고, 엄마는 제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들어보라고 말하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엄마의 말은 이랬습니다.
방범 돌 때 본 예비 시댁차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곧 사고라도 날 것처럼 위험하게 골목길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길래 큰 사고가 나기 전 방범대원들과 그 차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차를 막았었지만 운전자는 자신을 막는 방범대원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전속력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과정 중에 방범대원까지 차로 치고 갔다고 말이에요. 다행히 부딪힌 분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음주운전의 엄연한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엄마는 놓치지 않고 속력을 내달려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급하게 핸드폰으로 찍어 놓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보라며 번호판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엄마가 보여준 사진 속에 있는 번호판과 차 모델이 예비 시댁차가 분명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어제 예비 시모가 회식하고 그 차를 운전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생각도 저와 같았고요. 저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 지금 타고 간 차량의 번호판을 알 수 있냐고 물었고 예비 신랑이 불러준 번호는 엄마의 핸드폰 속에 찍힌 차량의 번호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죠.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냐기에 곧 알게 될 거라는 말만 남긴 채 예비 신랑과의 통화를 끝내고 교통조사계 형사로 근무 중인 저희 외삼촌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모두 알렸어요. 사고 접수를 마친 후 저와 엄마는 곧장 예비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식당에서 예비 시댁까지는 자차로 가니까 고작 2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더군요. 이만큼의 거리를 오면서 저희를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했다니 그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화가 솟구쳤지만 시한폭탄을 선물하기 위해 가는 중인 것으로 저 스스로를 달래며 이걸로 제대로 예비 시댁과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예비 시댁에 도착해 현관 앞에 벨을 눌렀고 인터폰에 비춘 저와 엄마를 보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저희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지 인터폰을 통해 저와 엄마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예비 신모의 목소리가 다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 전이었다면 기분이 상할 만한 말들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예비 신랑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쩐 일로 상견례 자리가 파하자마자 집에 찾아온 거냐고 묻기에 예비 신모에게 기니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잠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예비 신랑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긴 했지만 들어오라며 비켜주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전날 있었던 일을 예비 시댁 식구가 다 모여 있는 거실로 가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엄마가 정말 믿기 힘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머님께 꼭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왔고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빠 아버님 이런 말씀을 저희 입으로 직접 드리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도대체 결혼도 다 오픈마당에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다고 진짜 구질구질한 집안이 따로 없네. 그래 그 할 말이 뭔데 대충 하고 빨리 집에서 나가. 제가 어제 직접 겪고 목격한 일이에요. 제가 어젯밤 방범대원들과 방범을 샀어요. 인적이 드문 시간 저희 동네의 한 골목에서 차량 한 대를 발견했고요. 보자마자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거기다 그 음주운전 차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저희 대원이 치이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본 그 차가 정말 신기하게도 사돈댁이 오늘 상견례에서 타고 온 그 차더라고요. 어제 회식 후 운전하셨죠? 사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잖아. 나 초등학교 교감이야. 교감 교육자라고 당신들 눈에는 내가 음주운전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발뺌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제 우리 집에서 술 마신 사람은 엄마뿐이잖아요. 저 말이 전부 사실이야. 이건 모함이야. 아까 상견례에서 사부인과 말다툼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마음에 안 좋게 품고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거라고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요. 황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수가 있어 이미 경찰에 신고하고 왔어요. 만약 사돈이 아니라면 다른 가족 중에 있다는 말인 거겠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면 하세요.
저는 사돈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없으니까 보자 하니까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도 없으면서 무작정 신고한다고 경찰이 다 받아주는 줄 알아. 대한민국 경찰들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냐고. 이 무식한 것들아. 그쪽에겐 유감이겠지만 내 동생이 교통주사계 형사예요. 그것도 아주 유능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관련된 범인 잡는 게 경찰이 하는 일 아닌가요? 증거 어떤 걸 원하세요?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에 사부인이 운전하던 차가 있다는 사진을 보여드릴까? 아니면 누가 봐도 음주운전하고 있는 차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뭐라고? 이건 제 동생 명함이에요.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알아는 봐야죠. 사진과 영상도 이미 넘겨주고 와서 일사천리로 사건 처리가 될 거예요. 참 다행이죠. 교육자 탈을 쓴 범죄자가 있는 초등학교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사부인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려요. 이번 한 번만 제발 딱 봐주세요. 오늘 있었던 제 무례함도 이렇게 빌게요. 잘못했어요. 동생분께 잘못 신고한 거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예비 신부는 외삼촌의 명함을 받아들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사진과 동영상 증거물까지 보여주자 술이 깼는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넙죽 엎드려 엄마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교통법 위반에 사람까지 상해를 입히고도 봐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마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추억의 울음까지 터뜨린 채로 애원하는 예비 시모.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예비 시댁 식구들 싸가지. 예비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증거물을 다 보고도 믿을 수 없다고 저희를 향해 당장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쳤고 예비 신부는 언젠간 대형 사고 칠 줄 알았다며 한숨을 푹푹 내쉴 뿐 예비 신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 반응도 시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친 분에 대해 엄마를 대신해 사죄를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달라더군요. 저희는 그 집에 더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 마지막으로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면 하라고. 만약 우리가 잘못 행동한 것이라면 법적인 처벌을 마땅히 받겠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눈 감아주는 것 또한 범죄이니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예비 신모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실에 대한 책임은 꼭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만약 잘못이 없다면 법이 공정한 판단을 해주지 않겠냐며 부디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길 바란다는 말을 남긴 채 유유 예비 시댁 식구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날이 있고 난 뒤 예비 신랑이 몇 차례나 제게 찾아왔어요. 다친 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잖아요. 결국 자신의 엄마가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외삼촌에게 잘 좀 이야기해 달라더군요. 거기다 뻔뻔하게 파혼에 관한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예비 신모가 했던 당돌한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비 시부가 저희 울고움이 더욱 마음에 든다며 꼭 며느리를 삼아야겠다고 자신의 집처럼 됨댕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예비 신랑 앞에서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비 시부는 가족의 연이 닿았다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런 집에 와달라고 할 수 있겠냐며 그저 미안할 따름이라고 가족이 되진 못했지만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예비 신랑이 시부를 핑계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우리 관계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 그런 부분에서 나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조차 많이 닮았지. 물론 아버님은 참 좋은 분이야. 감사한 부분도 있어. 하지만 나는 오빠네 식구와 이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 자기야, 우리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네 가족들에 대한 미움도 전혀 없어. 혹시 엄마가 널 괴롭힌다면 내가 중간에서 잘 대처할게. 우리를 미워해도 상관없어. 미움을 받을 짓 따위 애초에 한 적 없으니까 우리는 오빠네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걸 무시하고 선 넘은 건 어머님과 아가씨야.
오빠가 이렇게 구차하게 구는 것도 싫고 교육자 집안이면 뭐해? 못 배운 게 투성인데 더 긴 말하기 싫어. 앞으로 찾아오지 마. 네가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걸 거야.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게 보잘것없지 않아. 후회하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봐. 후회 오빠나 나한테 매달린 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이쯤 하고 끝내. 질질 끌수록 더 안 좋은 상황만 초래할 뿐이야. 툭 까놓고 말해. 난 너도 내 가족도 싫어. 진절머리나 특히 네 엄마와 동생만 보면 소름이 끼칠 만큼 화가 치밀어 올라. 알겠니? 이제 가. 우린 이미 끝났어. 저를 끈질기게 잡던 예비신랑도 이런 식으로 몇 차례 거절을 당하고 나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연락이 오긴 했지만 무시하면 그만이었죠. 그렇게 예비 시댁과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낸 지 3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비 신우와 마주쳤어요. 신우는 그런 저를 알아보고 모른 척 지나가는 책에 침을 뱉더군요. 걸음을 멈춰 예비 신우와 시선을 마주하자 자신의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행복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행복하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 발을 빈 깡통 밟듯이 밟아대더군요. 재수가 없다며 악담을 퍼붓고 저를 스쳐 지나가길래 예비 신우를 불러 세워 이야기해 줬어요. 네 거울은 네 엄마라 배울 것이 참 많겠다고. 저 때문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 아닌 원래 내 집안이 흙탕물이었다고 말해준 뒤 다시 걸음을 옮겼고, 예비 신우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제 등에 대고 알아듣기도 어려운 욕들을 해대더라고요.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하면 되돌려받게 된다는 걸 예비 신호도 모두 이번 일을 기회로 깨닫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훌훌 털어버렸어요. 저를 마주쳐 흥분한 예비 신우가 홧김에 자신의 엄마가 처한 상황을 말해준 것과 최근 외삼촌의 말을 빌어 예비 시모의 소식을 모두 접하게 되었는데요. 엄마와 함께 방범을 돌던 대원 중 초등학생 손주를 둔 분께서 우연히 그날 있었던 일을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부의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하필 예비 시모가 교감으로 있는 그 초등학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예비 시모의 만행이 삽시간에 교내에 퍼지는 바람에 학부모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 사람이 있는 학교에 자신의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없다며 항의가 빗발쳤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하던 시모는 학교 안에 제대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서 개망신은 물론 교장에게 문전박대 당해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하고 잘리게 되었다고요. 이미 교육청에도 예비 신부의 전과가 알려지게 되면서 잘리는 건 기정사실이었어요. 또한 음주운전 당시 뺑소니를 당한 대원이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혀 예비 신부는 법의 심판을 통해 감형은커녕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공정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일상으로 돌아가 제 일에 더욱 집중하면서 나 스스로의 행복만을 계획하고 실현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되니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평범한 삶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도 상견례날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남과 남이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신 건지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노산이라며 걱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게 저는 내일 모레 40의 욜로족에 입성해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 볼 예정입니다. 살다 보니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저 인생에는 방향이라는 것이 매우 많고 저는 하나의 방향을 전환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제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